두 번째 세션인 윤석열 정부 여성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이복실 전 차관님 모시고 먼저 발제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북실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을 맡고 있고요. 세계여성이사협회가 뭐 하는 데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드리면 기업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본부가 있고 한국은 지금 한국 챕터로 지부로서 이제 5년 전에 저희가 설립된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76개 국가에 지부가 있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법 개편 방향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여성정책을 실제로 해왔고,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그 부침을 실제로 겪은 사람으로서 제가 느끼는 그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 변화입니다. 조직 변화는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기능들이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체제는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청소년 가족 업무를 복지부에서 이관하면서 여성가족부로 개편된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88년 정무장관실 때부터 거의 25년 정도 정부 조직의 한 일부로서 존재해 왔는데, 그동안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제도를 많이 만들었다. 그 첫 번째로 호주제 폐지라든지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아까 조금 첫 번째 세션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정말 여성에 관한 법률이 하나도 없었던 상태에서 많은 여성 관련 법 제도를 많이 만들었다. 이 부분은 정말 큰 성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의 대표성 제고나 그다음에 젠더 폭력 부분에서 이건 뭐 여성가족부의 그 한계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부분은 더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진단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그 대선 기간 동안 실은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가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약으로 나오면서 여성가족부의 공과, 그러니까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논의된 거를 좀 몇 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미니부서로서의 어려움이 크다. 지금 예산과 인원이 전 부처 중에서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총괄 추진하는데, 여성 정책을 총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라는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이 대상별 정책입니다. 여성가족 청소년은. 그래서 대상별 정책을 하는데 또 복지부에서도 또 아동 업무도 하고 있고 또 노인 업무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대상과 기능의 그런 그 유기되지 않는 그런 측면들, 그래서 서비스가 중복된다든지 서비스의 중복에서 오는 비효율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히 이제 지난 5년간 많이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이거는 뭐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부적절한 대응을 했거나 아니면 또 침묵을 지켰다, 이런 점에서 많은 또 문제점 지적이 있었습니다. 밑에 이렇게 당구장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성가족부가 작년에 연구 용역을 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성가족부의 그 한계로 그 취약한 위상, 그래서 여성 정책이 전 부처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그걸 총괄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점이 연구 결과 또 나타난 바 있습니다. 예산은 이제 1조 4,650억 원, 이건 그냥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선 기간 중에 여가부 폐지가 이제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언론사에서 설문조사를 많이 했는데 거의 이제 비등비등하게 나온 것 같아요.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쪽도 40-50%, 폐지도 찬성. 하여튼 뭐 찬반이 거의 비슷하게, 어느 쪽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였다. 그러니까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도 굉장히 높았다.
된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지를 원하는 분들이 왜 그런 폐지에 찬성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그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서 시사점으로 참고해야 합니다. 최근의 동향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 선거 기간만큼 여가부 폐지가 이제 크게 이슈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5월 달에 그 여당에서 여가부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거 이슈몰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국회에서 정말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논의할 테이블에 지금 아젠다가 올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기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여성 장관 임명이 이제 크게 확대가 되면서 여성 대표성 제고에 또 새 정부가 관심을 갖게 됐다. 이것도 좀 특이사항으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시민사회나 정치권이나 야당에서는 여가부 폐지 반대에 대한 그 여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위원회는 특히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는 여성가족부 같은 조직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별로 형태는 다르지만 본국의 사정에 맞게 조직과 기능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노동부대 내성, 캐나다는 여성 양성평등부 이런 식으로 독일은 연방가족노인 여성 청소년 다 다릅니다. 획일된 그런 한 가지의 그런 형태가 아니라 본국의 사정에 맞게 자국 사정에 맞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답은 없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개편을 지금 하려고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이제 테이블에서 논의를 할 때 국회에서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여가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이 타부처에서 해도 되는 업무인지, 타부처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타부처도 잘할 수 있는 업무인지 그런 업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부처를 뭐 폐지한다, 개편한다 이렇게 그냥 조직상의 것만 논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정책을 들어가서 그 정책을 하나하나 봤을 때 그러면 이게 다른 부처에서 이걸 잘할 수 있냐 하는 점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타 부처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 소홀히 하고 있었던 부분 이런 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력단절 여성지원. 노동부가 여성경제활동, 남녀고용평등법 이런 업무를 하고 있지만 경력단절 여성 지원에까지 미처 손을 못 쓸 때 여가부가 경력단절 여성의 어려움 이런 것을 법제화해야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노동부와 함께 이 법을 공동으로 발의를 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좋은 롤모델이고요. 그런 면에서 아이돌보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가 보육시설에 관한 보육정책을 추진했습니다만 그 정책은 시설에 가는 아동들만 대상이고 실제로 시설에 가기 어려운 아동들 또 내 집에서 돌보미한테 1:1 보육을 원하는 그런 계층도 특히 영아보육 같은 경우는 있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를 여성가족부가 찾아서 했다. 양육비 이행도 마찬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그다음에 디지털 성폭력 업무 등 부처가 놓치고 있는 업무 사각지대를 했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 부처로 이런 업무들이 갈 경우에 마이너 업무로 전락할 소지가 크고 이런 업무는 만약에 여성가족부가 없었다면 이런 정책들은 묻혀졌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여가부의 공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가부 업무를 다른 부처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평등 업무, 특히 저는 이제 성폭, 가폭 이런 업무들을 법무부로 이관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지 관점이 그 어느 업무보다도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에 방점이 있는 법무부로 갔을 때 피해자 권익보호라든지 인권보호에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강조한 표로서 보여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50%는 여가부 폐지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폐지에 찬성하는 목소리들의 그 이유를 좀 분석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남성들의 비판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함께 이 폐지에 찬성하는 목소리들과 함께 공존해 나가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여성 정책 패러다임을 양성평등으로 전환하는 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2014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에 맞춰서 업무도 좀 개편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또 여성가족부도 여성만을 위한 부처다. 이런 그 한계, 이런 편견, 이런 고정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사실은 남녀를 위한 부처입니다.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라든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한부모 가족 지원 같은 경우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녀가 다 함께 하는 대상인데도 실제로 그렇게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여성만을 위한 부처다 이렇게 이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오해가 저는 이제 부처 명칭에 여성이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여성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정치권의 비례대표에서 여성 할당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조금 그 오해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오해가 특히 이제 인터넷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폐지 찬성 여론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등부라든지 그러니까 뭐 양성평등부가 될지 성평등부가 될지 이런 평등이라는 그런 명칭 개편, 그다음에 남성들도 정책 대상자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정책 방향 개선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위원회로 가면 또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이 강화되지 않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98년도에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라는 조직을 한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DJ 정부 때였는데 정무장관실을 폐지하고 이제 위원회로 갔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정무장관보다 이 위원장이 격화된 거였습니다. 뭐냐면 이 정무장관은 국무회의 정상적인 그 멤버예요. 그래서 국무회의 안건을 이제 검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위원장은 국무회의 배석자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건이 오지도 않았어요. 여성특별위원회.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서 안건에 우리가 의견을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하더라도 이렇게 그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갖는 한계점들에 부딪히고 그 부딪혀서 개선해야 되는 그런 거를 2년간 겪고 나서 DJ 정부에서 이건 아니다. 여성부로 개편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편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폐지냐 개편이냐 이런 논쟁에 있어서 저는 이제 폐지라는 말보다는 이제 그 현재 그 임명된 여가부 장관도 폐지하더라도 기능은 계속 가져간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좀 개편이라는 더 넓은 패러다임에서 이거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이제 개편할 때 주제별 대상별로 기능과 정책을 좀 통폐합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조직법상 부처가 갖고 있는 그런 칸막이를 조금 없애는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여성 정책만이 아닌 남녀를 함께 아우르는 그런 패러다임 접근에서 양성평등 가족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부처 통폐합을 추진해서 지금 새로운 사회 현안을 다룰 그런 부처를 이제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그래서 소모성 폐지 논쟁은 사회적 낭비다 이런 점을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은 폐지하더라도 기능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넓은 의미에서 개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폐지냐 개편이냐 이렇게 논쟁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개편에 맞춰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회 현안, 특히 지금 저출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인구 문제 또 그다음에 고령 사회 문제, 노인 문제 그리고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족의 기능이 이 보존되지 않으면 정말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그 일가정 양립이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그 돌봄, 코로나 같은 또 이런 팬데믹이 올 것에 대비해서 돌봄이라든가 일가정 양립 정책을 좀 더 탄탄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의 그런 정부 조직의 비효율과 칸막이를 이제 개편할 수 있는 그러한 부처 개편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 발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미 있는 말씀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여성가족부 폐지가 부처 폐지라는 게 사실 뭐 전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고, 특히 이 여성과 관련한 이슈를 주도해 나가는 부처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견도 좀 분분해서 사회적인 굉장히 논쟁적인 어떤 좀 고민할 거리를 던져주는 이슈인 것 같은데, 오늘 발제문 잘 들었고, 이어서 그렇다면 여성가족부 폐지가 전제된 상황에서 그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 구체적으로 기능을 분담하고 재편할지와 관련해서 차인순 교수님 모시고 발제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쪽이 편에서 일단 자리를 옮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약 6개월 정도 이슈가 계속 지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핫 이슈로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사안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앞에 발표하신 이복실 전 차관님의 그 기본적인 어떤 큰 틀에서의 생각을 이제 동의를 하지만, 조금 더 논의를 위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개인적인 제안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 정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가 서로 다른 말을 쓰게 되면 문제를 정확히 짚는데 어려운 거죠. 간단하게 여성 정책이 뭐냐, 그리고 국정과제가 도대체 어떻게 이제 새 정부가 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공감을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정책의 요구라고 하는 것들이 구현이 되는 거고, 조직 체계는 사실은 이 정책 구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 정책 변화를 읽으면서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한번 생각을 공유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용어 정의 부분은 이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이 되면서 양성평등 정책으로 사실은 정책 영역에서는 다 이미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성 정책으로 이제 편의상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혼동을 줍니다. 양성평등 정책이고요. 양성평등의 정의는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되어가는 것. 아마 모든 사람이 원하는 내용일 겁니다. 남녀 상관없이. 그러한 양성평등의 정책의 범위는 정치, 공직, 그리고 경제활동, 공동참여 정책이고요. 젠더 폭력으로부터의 인권 보호, 그리고 복지 증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 있고, 양성평등 정책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진 않지만 일반 정책에서도 양성평등의 효과를 내기 위한 양성평등 촉진 정책이 있습니다. 일명 성주류화 조치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관련해서 주요 국정과제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제 경제활동의 동등 참여와 관련해서는 성별 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 즉 채용, 근로, 퇴직 단계에서 성비를 공시해서 얼마나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지 경제활동에 이것들을 계속 목표하고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좀 발굴해 나가겠다. 이런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고요. 일가정 양립 부분에서는 육아휴직급여 기간, 현재 보편법에 의하면 1년이죠. 이거를 더 늘리겠다. 적용 대상도 특고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다양한 어떤 고용 형태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게 늘어나게 하겠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현재 10일인데 조금 더 늘리겠다. 이런 이제 국정과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동, 가족, 청소년 부분은 직접적으로 양성평등 정책하고 직접 관련은 아니지만 그 중간에 연결 고리들이 있습니다. 아이돌 서비스도 사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니까요. 그런 제도들이 있고, 젠더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과 관련해서는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국정과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공약이 이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제 뇌리에 남아있고 또 여전히 그것은 6월 달까지도 살아있는 이슈처럼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현재의 여당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최초에는 양성평등 가족부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중간에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이제 확 돌아서 보게 됐던 거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월달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개정안의 주 내용은 이제 현재 여가부 해체죠. 저 내용으로 보게 되면 청소년 가족 정책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령으로 정하는 어떤 내용들을 이러이러한 부처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완전히 해체에 대한 개정안이 나오게 돼서 실제로 이 논의가 계속 정책적으로 단계적인 어떤 합리적인 방안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혼돈과 논란의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폐지 얘기를 계속 하면서도 이거는 기능을 폐지하는 건 아니다. 기존 기능을 유지하는 거다. 근데 또 일단 임명 대신 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인력 예산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화는 필요하다.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공약 개발할 당시에 사실 좀 준비가 되었다면 현재 정책이 좀 스테이하고 있는 상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이 나서게 되는 이유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이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 체계를 정비했어야 되는데 이제 순서가 좀 뒤바뀌어진 어떤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계속 좀 여러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추진 체계에 대한 고민들을 여가부 폐지 논의와 관련된 고민들을 새롭게 전개를 하려면 사실 일단 현재의 정책 환경의 변화를 사실 우리가 다 공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 몇 개만 뽑아봐도 저렇게 큰 이슈들과 아젠다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도 이 이슈들은 젠더라고 하는 것과 크게 떨어져 있는 이슈가 아니라 저 안에는 또 각각의 영역에서의 젠더 문제가 같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사실은 다 풀고 넘어가야 되는 어떤 문제들인데 일단 이제 오늘 제한된 시간 안에서는 이제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좁혀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다시피 경제적 성장 부분들은 누구나 다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사회적 갈등은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별, 세대, 자녀, 이주,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혐오나 비하 갈등 담론들이 온라인에서는 무성했고요. 그것이 또 온라인을 뚫고 오프라인에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퇴보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지만 성평등 수준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물론 이미 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 기사를 통해서 정리된 거긴 합니다만 혹시라도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GGI는 성별 격차고요. 그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여성 집단과 남성 집단의 격차를 이제 조사하는 방식인데 한국이 156개 중에 102위입니다. 우리가 여기 숨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피부로 느끼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지표들이 많이 대비돼서 얘기됩니다. UNDP에서는 GII, 성불평등 지수라고 하는데 한국이 11위나 하는데 아시아에서는 1위인데 이런 이제 반대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지표 안에 노동 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 지표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개도국을 넘어선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더 나아가는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성평등 의식은 점점 조금씩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들이 다 겪고 있었던 문제지만 성별 갈등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고민을 이제 던져줬던 건 사실이죠. 언제나 모든 사회가 그렇듯이 젊은 친구들이 항상 더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이렇게 변화 먼저 하는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정치적인 성향으로 봐도 과거에는 어른들은 정치적 경험 때문에 진영 투표를 했다면 젊은 친구들은 공약을 놓고 투표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반면에 이 성별 갈등과 관련되어서는 청년층의 성별 요구가 정책적으로 충분히 수용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 국면을 거치면서 이것이 정치적 진영적으로 대립구도를 증폭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좀 차분하게 우리 청년들의 성별 요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 모두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지만 양극화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알겠지만 2030의 세대에서조차도 자산 격차는 굉장히 심하다는 최근에 신문 기사가 있었는데요. 상위 20%가 하위 20%의 35배. 그러니까 그 몇십 년을 경제활동을 한 기성세대가 아니라 이제 20대, 30대라고 하는 것은 20, 30대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역동들을, 부정적인 역동들을 낳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근데 그것과 연관해서 소득과 자산의 어떤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그치는 거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 일자리, 심지어 고령사회에서의 돌봄 이런 것하고도 다 연관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방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것이 뭐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까지는 우리가 아직 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최근의 추이는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의 2배고요. 최근의 통계들을 보면 10대 증가율이 3.7%, 20대 증가율이 12.8%입니다. 40, 60대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자살률이. 10대와 20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이제 성별로 들어가 보면 10대 남성이 18%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고요. 20대 여성, 20대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16.5%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가 국가를 운영했던 방식, 정책과 제도를 만들었던 방식에 안주해서 나갈 수 없다, 나가면 안 된다. 지금 뭔가에 우리 10대, 20대들이, 30대들이 뭔가에 지금 사인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를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이제 알다시피 학교 출산율은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최근 이제 기재부의 인구정책 TF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0.7, 심지어 아주 최악의 수준 0.6까지 좀 내려간다고 전망되는 부분도 있고요. 정책을 어떻게 했다가 좀 달라지겠지만 초고령 사회를 이제 곧 진입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데 하나는 연금, 조세, 국방, 학교 일자리 등 모든 관련 정책들이 재조정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인구 문제로. 두 번째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 앞서서 말씀이 나왔지만 여성들의 20대, 30대 여성들의 취업의 의지와 열기는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그것은 아마 가장 큰 그 부모 세대와의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요소들이 사회적인 어떤 정책에 중요한 앞으로의 방향의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들을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여성부의 정책과 부처의 조직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렇게 논의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고 간단히 요약하면 앞에서의 그 어떤 정책 환경의 변화, 새 패러다임의 필요라고 하는 것에 핵심적인 요소를 다시 집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성별과 세대의 어떤 위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교차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평등한 관계 혹은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완전히 사회관계가 바뀌기를 요구하는 이것도 이미 많이 좀 바뀌고 있고 혹은 바뀌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기로 지금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변동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인식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뭐냐면 개인화에 기반을 해서 조직 문화가 조직의 어떤 목표에 적합하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구를 아주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성별이고 세대의 어떤 위계라는 것을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구시대적인 어떤 위계와 성차별적인 관행, 이제
이거 사실 성차별은 불법이죠. 불법인데 이것을 또 관행으로 생각하는 사회 문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 바로 여기서 충돌하고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정책이 이런 전체적인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물론 다른 부처도 유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세 가지 부분들은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부분이 좀 명확하게 축을 세우고 더 확대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양성평등 정책이 이제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핵심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자. 그냥 막연하게 양성평등이 아니라 명확하게 좀 정해서 제시를 하고 모니터하고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축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하고 있는 것들을 더 이제 노력을 하자. 이런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이때 성별격차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성별격차 있는 전문격차 부분들이 우리가 숫자에 나타나는 것처럼 작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평균이기 때문에 20대 평균, 20대로 다시 자르고 30대로 자르고 40대로 자르다면 다른 숫자가 나올 것은 맞습니다. 특히 이제 돌봄 같은 경우도 이런 취업한 이제 부부들을 놓고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 건데 이를 취업한 부부들이 평균 95분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물론 20대로 들어가면 그 간격은 더 좁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30대 초반도 좀 좁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저게 우리 사회의 성별의 모습입니다. 평균적인. 그래서 이거 어떻게 줄여나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남녀가 모두 평등한 사회를 생성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새 정부에서 조금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돌봄 안전망 강화 부분에서는 앞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돌봄 사실 가족 정책의 핵심은 돌봄 정책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부처의 정책이 조각조각 쪼개져 있습니다. 아동과 관련해서 아이돌 고민은 여가부가 아동 정책은 또 복지부가 쪼개져 있고 또 아동 정책과 청소년 정책에 사실은 큰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게 또 뭐 여가부에서 있고 이런 어떤 전체적으로 시너지가 나지 않는 구조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제 가족 정책의 큰 틀 안에서 돌봄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싶고요. 앞서 이제 발표하신 것과 좀 다르게 청년 정책도 저는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토대를 만들 때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국조실에서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청년 여성과 남성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고민을 작지만 혹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몇 년 전부터 사실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해왔지만 사실 지금 현재 청년 정책의 주는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무조정실은 본래 기능은 국무를 조정해야 되는 거죠. 국무를 조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전국의 대상의 어떤 행정적인 사업들을 벌리는 부분들은 부처로 옮겨서 여기서 여성가족부의 성별정책하고도 통합을 하고 또 여가부의 청소년정책도 사실 만 24세까지입니다. 청년정책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겹치거든요. 연결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더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담는 성평등 가족 총영부로 발전적으로 진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여성정책국도 성평등국으로 바꿔서 거기서 사실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처에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됐었던 양성평등 정책의 시행체계를 위원회나 타부처로 이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는 의사결정만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처에서 집행하던 거를 위원회를 하겠다 그런 거는 이거 되게 약화시키겠다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를 이제 부처에서 더 잘할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여가부 기존의 여가부 체계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타부처로 가려면 주변부 사업을 합니다. 법무부로 간다? 법무부 형사정책 해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업 영역입니다. 복지부, 사회정책의 어떤 기본 틀, 연금 이런 문제 다뤄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가족부에게 어떤 미션을 제대로 주고 일을 제대로 하게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진전을 볼 거다. 여태까지 애매모호한 상태로 놔둔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의 이러한 생각은 이제 최근에
아까 우리 차관님 나온 통계는 2021년도 통계고요. 저는 이제 2022년도에 조사된 것들을 가져왔는데 거기서도 생각이 비슷합니다. 국민 70% 이상이 여성가족 주요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또 9천 명의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라고 하는 방향이 좀 명확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선일보하고 서울대 사관련에서 같이 조사한 데이터를 봐도 존속과 개선 다 합쳐서 55%가 훨씬 폐지보다 많이 우리 사회에 갈 방향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 그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것이 얼마나 사회경제학적인 또 함의까지 많이 함축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바로 저희 이어서 토론의 자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 앞에 자리해 주시면 저희 말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연추현 변호사라고 하고요. 저는 사단법인 바른인권 여성연합의 대변인으로 하고 있는데, 수십 년간 여성 정책을 하신 이제 전문가분들 앞에서 저는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의견이 높은 것과 관련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토론문을 쓰다 보니까 좀 PPT로 하는 게 간단한 것 같아서 PPT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의 논의가 있는데, 이게 여성가족부가 누구를 위한 부처였는가서부터 한번 생각해보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일단은 여성정책 하시고 여성가족부가 있으면서 수십 년간 그런 여성정책이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한 사회가 많이 되었고, 그 덕분에 저도 육아를 하면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대적 상황을 보시면 이제 갈등과 분열과 분노가 굉장히 높고, 또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평등이나 공존, 통합이라는 여성가족부가 지향하는 가치를 충실하게 지향하고 있는지, 혹시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논의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인구 절벽과 가족 해체의 시대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꼭 대체 불가능한지, 정부 부처는 시대의 필요성에 따라서 발생하고 유지하고 또 소멸하기도 하는데 꼭 대체 불가능한 부처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갈등을 해소하는 부처인지 좀 볼 때 여성가족부가 강화되고 갈등이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표로 비교해놨는데, 남녀 갈등이 오히려 2015년, 16년보다 17년, 18년 여성가족부 기능이 강화될수록 남녀 갈등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오고요. 출산 가족 정책을 보시면 이 정책 분야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이후에 출산율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통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급진적인 가족정책, 가족 해체와 비가족화로 들어가는 현상에 우리나라가 초입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오히려 보편적 가족에 대한 복지 정책보다는 오히려 비혼이나 1인 가정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앞장서고 있는 것은 너무 급진적인 가족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비판이 있고, 이런 적극적 조치 중심의 여성정책보다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현재 온라인상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여성과 남성들 간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오히려 여성가족부로 인해서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상황에 대체는 불가능한가?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이제 2021년 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여성가족부의 전문가로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조사를 한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기능 중에서 여성폭력 방지나 그런 성별 영향평가,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의견들이 주로 많이 있었는데, 그 이외에 저는 주의 깊게 보게 된 부분이 보육, 청소년, 가족 업무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뉘었는데,
이것은 타 부처가 중복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다른 부처로 보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이 업무를 보내버리면 부처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계속 추진해야 된다. 더 강화해서 부처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여가부의 주요한 정책이 성차별 실현 기능과 이런 권한 또 성폭력 방지 기능보다는 오히려 지금 더 많은 예산과 업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육 청소년 가족 업무가 여성가족부에 있는 것이 부처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여성가족부는 부처를 유지하기 위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성인권 중심의 성평등 정책이 결국 가족과 청소년 정책과 계속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까지 2000여 개의 여가부 폐지 청원이 등장한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델파이 조사에서 나왔던 그 의미 그대로 가족이나 청소년 또 성폭력 문제도 오히려 전문적 부처로 이관해서 그 기능을 더 강화해서 사실 대상과 기능 때문에 주어지는 충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중복의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이제 대상 중심으로 끌어왔던 여성 정책이 기능을 하고 있는 부처로 직접 들어가야 할 때는 아닌지 한번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그리고 성평등 정책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국회의원 여성할당제나 민간 기업의 여성 임원을 확대하는 그 여성 대표성 문제는 그 정치나 행정의 여러 분야와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성별 영향평가나 성인지 예산 등도 모든 행정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이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조정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무리 예산이 많고 기능이 확대되고 부처가 커지더라도 전 행정 영역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형태로 좀 더 조정 기능을 가진 부서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려봅니다. 해외 여성 정책기구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좀 확인해봤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장관급 행정부서는 없었고 행정부 안에 각 부처에 국무부, 법무부, 노동부에 이렇게 각 국 형태로 청으로 여성 관련 업무를 넣어놓고 있었고요. 영국의 경우에도 독립된 장관급 부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는 보시면 청이나 처 정도 되는 부처가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이 독립된 행정부서가 아니었고요.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예전에 있었던 제2정무장관 형태로 국무회의에만 참석하는 장관만 있을 뿐 그 조직이나 부처는 따로 없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부처의 형태는 나라마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이고 어떤 흐름이 있고 그거에 맞추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 여성들은 여성가족부를 계속 원하는가? 보시면 이것이 이제 올해 SBS에서 의뢰해서 여론조사 했던 것인데요. 폐지 여론이 완전 폐지가 33.9%였는데 그 안에 저쪽 맨 오른쪽에 보시면 유지하자는 여성보다 폐지하자는 여성이 여성 자체로도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성들에게도 여성가족부가 외면받고 있다면 좀 슬픈 상황이 아닐까. 그런데도 계속 유지해야 된다면 무엇을 위한 걸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 부처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 정부 조직법상으로도 이게 국가 행정사고를 체계적으로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어떤 부처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부 조직이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기능 자체가 맨 처음 나오는 업무, 그러니까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이 주요 업무, 맨 처음 해야 되는 업무인데 여성가족부 전체 업무에 비해서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아까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체 예산의 20%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 영역인데 이것을 통해서 여성가족부의 존재를 찾는다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녀 평등이 되어야 되고 양성 평등을 위해서 역할을 해왔고 여성가족부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는 이념이나 부처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모습으로 다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모습이든 같은 모습이든 서로 화합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논의가 되어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처의 존립이 어떤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형태로, 여성에게 필요한 여성 정책이 강화하는 형태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연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이른바 젠더 갈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그 업무 영역이라는 게 과연 대체 불가능한 것인지, 여성가족부라는 것이 없이는 다른 부처에서 수행이 안 되는 영역인 것인지 등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적인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신경아 교수님의 토론 내용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켜놓고 하겠습니다. 네, 10분 맞추려고요.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신경아입니다. 저는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는 너무 여러 번 얘기가 나왔고, 뭐 작년부터 시작하면 1년이 넘었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여성부가 처음에 생겼죠. 여성특위가 있었고 2000년 초반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딱 들어가 보면 여성가족부 폐지가 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핫 이슈가 된 이유는 결국 작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에 현재 여당이죠. 여당에서 이제 공약으로 제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책, 놀랍네요. 네. 정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요즘에 evidence based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 근거는 객관적인 뭐 실태 자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냥 무조건 국민의 다수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개입이 되면 퍼퓰리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정책 공동체, 국민과 또 그쪽에서 계속 일을 해오신 여러 전문가, 활동가, 이런 또 그 사회 취약 집단, 이런 분들이 함께 이제 뭔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정책인가를 판단해서 그것을 근거로 하고, 또 외국의 사례 이런 것들도 검토해서 결국 에비던스, 어떤 근거를 만드는 것인데, 그런 근거가 없이 그냥 딱하니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7글자로 나와서 모든 국민이 놀라고, 놀랄 만큼 또 효과적이긴 했죠. 근데 결국 이제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도 사실 이런 어떤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할까요? 이제 뭐 백래쉬, 그리고 백슬라이딩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겪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나온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은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여러분 트럼프 시대 아시죠? 지금 엊그제 그 임신 중단의 문제 가지고 굉장히 지금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는데, 이렇게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할까요? 이제 여성의 관점에서 그런 나라.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이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보수 정당이. 그래서 그때부터, 또 영국은 그 유럽에서 가장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큰 나라. 이제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여성 정책 추진 체계가 사실 이제 약합니다. 반대로 이제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은 훨씬 더 강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나라들은 성평등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한국 사회에서 이거 제기될 필요가 있다면 근거가 제시되어야 되는데 근거가 약하다. 두 번째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구호들이 나오는 건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불안정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2008년 이제 금융위기가 굉장히 심각했고, 그 이후에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유럽에서는 이제 선거 과정에서 그냥 보수는 아니고 아주 극우 보수 정당이 이제 어떤 특정 종교 이렇게 결합을 해서 들어서면서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아무래도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지니까 자꾸 혐오 이제 발언들이 나오는 거죠. 쟤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 외국인 때문에 힘들다, 여자들 때문에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영국에서는 2010년 초반에 영국 교육부 장관이 공공연하게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나와서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제 이런 상황이고, 아까 뭐 차인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별 격차나 불평등이 여전히 대단히 심각하고, 특히 한국은,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른데 한국은 여전히 대단히 심각하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앞으로 한국 사회는 또 초고령, 초저출생 심각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여성들이 남성과 함께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 이런 것들이 사회경제적 상황을 분석하면서 나오는 과제들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 여성학자들은 지금 현재 여성과 남성의 그 상황을 사실은 젠더 갈등이라고 부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흑인의 권리, 흑인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인종 차별의 문제를 흑인들이 제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나 그 사회에서 불평등하고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미국에서 우리가 인종 갈등이라고 하진 않죠. 인종 차별이라고 하죠. 한국 사회에서 이제 서구의 학자들이 한국은 상대적으로 여자들 교육 수준도 높고 너무너무 똑똑한데 왜 이렇게 지위가 낮냐, 왜 이렇게 격차가 크냐. 그래서 여성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을 갈등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민주적인 요구라고 봐야 되는지 그것에 반대하는 것을 그냥 갈등으로 갈 건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억누르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반작용이라고 봐야 될지는 판단하기 나름이나 많은 서구의 학자들까지 포함해서 젠더 갈등의 문제인가 아니면 여성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인가에 대해선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물론 남성들도 굉장히 어렵죠. 한국 사회에서 이 여가부 폐지 얘기가 나온 것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1999년에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일부 남성들이 굉장히 이 문제를 문제제기했는데 충분히 이것을 우리 사회가 공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죠. 군대를 20살에 저도 학생들 보면 정말 대학 들어오자마자 군대 가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데 이것이 여성의 책임인가 여성의 잘못인가 아니면 국방부를 비롯해서 정치권이 군 복무 기간을 줄인다든지 군 복무의 환경을 좀 개선한다든지 혹은 최근에 병사의 월급을 제대로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사실 여성학자들은 가장 많은 얘기를 해왔어요. 군대 환경을 개선해라. 군 복무 모병제 얘기도 제일 먼저 꺼냈고 현재도 지금 군 복무자들에게 그 보수를 임금을 정당하게 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젠더를 갈등시킬 게 아니라 서로 필요한 요구들을 받아들여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그동안 얘기가 좀 되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기능을 쪼개서 법무부로 고용노동부로 간다. 고용노동부가 지금 근로기준법 생기고 수십 년 동안 있었고 거기 여성 담당 부서가 하나 딱 있습니다. 와단위가 있는데 거기서 제대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던가. 이것은 공무원을 갖다 놓고 인력만 있는 게 아니라 관점의 문제예요. 여러분 법무부에서 최근에 스토킹 처벌법 아시죠? 22년 동안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다가 사람이 수도 없이 죽으니까 이제 여성가족부 등등이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이거는 범죄다 라고 해서 이제 간신히 우리가 통과가 되고 있고 아직도 여전히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인지 그쪽 관점이 없이 기능을 다른 쪽으로 옮겼다고 할 때 그것이 제대로 수행이 될 수 있을까요? 한부모 가족의 문제, 이건 당연히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데 한부모 가정도 엄마가 한부모인 경우가 아버지가 한부모인 건 달라요. 그럴 때 우리가 성인지적 관점 없이 그냥 복지정책으로 돈 얼마 주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정부가 일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가부가 일을 지금 하셔야 되는데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언론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인구 가족 정책으로 가겠다. 여러분 인구 가족으로 가겠다는 거 인구 출산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그렇지 아니고 다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죠. 경제적인 문제가 커요. 일자리 문제, 경제적 불안정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럼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경제적으로 안정시켜 가면서 출산을 하든지 출생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어떤 부서가 딱 인구를 이렇게 부서를 만들면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결국 출산 장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출산을 지원해야 되죠. 낳고 싶은 분에게 정말 철저하게 지원해주고 보호해주고 더 많은 정책을 준다면 그렇지만 출산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출산 장려 정책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 사회에서 그 무리를 일으켜 왔는지 가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가족이 젊은이들은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탈가정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싫은 게 아니라 가족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어떤 가족에서 어떤 가족으로 가야 되는가. 가부장적이고 차별적이고 여성이 그냥 독박육아 하고 남성은 혼자 밖에 나가서 돈 버느라고 죽을 고생하고 이런 가족이 아니라 함께 돌보고 함께 아이를 키우고 수평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가족으로 가자는 것이 많은 젊은이들의 사실 또 그 젊은이들의 부모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래 뭐랄까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가족 정책은 도대체 무슨 가족 정책일까요? 저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인구 가족 정책으로 성인지 관점이 없이 갔을 때는 대단히 위험하다. 며칠 전에 2015년인가요? 행안부에서 왜 출산 여성 뭐 가해무기 뭐 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 그 위기적인 그렇게 위험한 상황을 또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좀 더 자유로워지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이고 평등하게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 우리들은 충분히 국민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국민들을 믿고 성평등한 정책 계속 가져나가시고 계속 갈등이 아니고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향한 요구입니다. 함께 들어주시고 수렴하시고 정책으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여성가족부라는 것이 없어졌을 때 이 기능이 분산되면 다른 부처에서 이 성인지적 관점을 그대로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또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연이어서 그러면 이차관님 덧붙여서 말씀 듣고 또 교수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연 변호사님, 거의 지금 여가부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기조인데 용감하게 또 폐지에 찬성하는 이야기를 또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또 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폐지가 맞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몇 밤 며칠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될 정도로 가치관이 굉장히 대립되는 가치지향적인 그런 아젠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근본적인 토론보다는 조금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아까 토론하면 발제하면서 이제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내가 빠뜨린 부분이 잘 이제 그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여가부 폐지 이슈가 나왔냐, 그거부터 사실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왜 남성들이 여가부 폐지에 그렇게 찬성하느냐,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거를 왜 들고 나왔느냐, 이거를 찬성하는 일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파퓰리즘이 될지 뭐가 될지 이렇게 아젠다 세팅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또 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군대 문제, 20대 청년들이 그 군대 문제가 그 여가부 폐지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그게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들의 그 불만을 그 과정이 이게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 과정으로 됐는데, 그러면 그런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특히 이제 그 현 정부에서 그 사병 그 월급 200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제 주변의 젊은 여성들도 나도 200만 원 받고 군대 갔으면 좋겠다. 요즘같이 취업난이 심각한 시점에 이렇게 얘기하는 또 젊은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젠더 통합, 이 사회 갈등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꼭 여가부 폐지 찬성 이걸 떠나서 더 근본적인 이슈를 젠더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런 갈등적인 원인들을 분석을 해서 좀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들이 새 정부에서 있기를 이제 바라면서 제 발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두 분 토론 잘 들었고요. 일단 이제 그 조정 문제를 조금 우리가 토론이니까 좀 그 얘기를 좀 걸리는 조정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성별 평가 사업이나 성인지 예산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광역이 동시에 진행하는 행정사업입니다.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정 사업은 아니고요. 진짜 조정은 아까 이제 신영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인구 정책이 조정 사업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회 정책 관련된 거, 이제 국방에서부터 일자리 교육까지 이 부분들이 다 굉장한 이제 저출생으로 인해서 다 이제 구조가 변경이 돼야 됩니다.
되거든요. 어떤 부분은 지원을 좀 줄여야 되고 어떤 부분은 또 거꾸로 늘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재조정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모든 부처를 모아놓고 조정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구 문제는 그야말로 대통령 직속 인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적합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여성가족부가 이제 부처를 그야말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사업이나 청소년사업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런 예를 거꾸로 좀 드릴 수 있겠죠. 최근에 뉴스에도 났지만 어린이집에서 그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질 좋은 보육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고 늘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 어린이집에서 계속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어디서 가는 부처를 비교하려고 하는 아니라 보건복지부서가 아니거든요. 왜 이 문제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영역의법이 만들어지고 가르치고 늘 검토하고 평가하고 했는데도 계속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가 이 문제를 사실은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가 없으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정책은 그런 겁니다. 정책은 우리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더 낮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려면 현재 보건복지부는 너무 일이 많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 중심 업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런 겁니다. 따라서 부처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서 더 잘 일을 하게 하려면 이 부처 구조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한쪽은 엄청 크게 만들어놓고 한쪽은 조금 만들어놓고 이 양쪽에서 뭐 일들을 잘 못한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거기서부터가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조직을 하려면 사실은 이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구조를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대립과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마 오늘 토론에 공통된 결론인 것 같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각각의 여성이 처한 사회적 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여성들의 성별 요구, 남성이 처한 어떤 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남성들의 성별 요구가 골고루 잘 반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날과 같은 문제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점들을 다시 짚으면서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큰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정치권이 훨씬 더 이 청년 정책과 청년 젠더 정책에 대해서 훨씬 더 부지런해져야 된다. 훨씬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곁들여서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토론 과정까지 쭉 지켜보고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이고 현재 진행형이구나 더 고민거리를 많이 안고 가게 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세션까지 무사히 마쳤고 저희 오늘 행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사 주최해 주신 주최 측 그리고 무엇보다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좋은 행사가 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행사 이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